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계기판에는 경고등 5개가 나란히 켜져 있는데 문제는 이미 3개가 빨간불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2개도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기 직전인 상황이라 지금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라면 지금 당장 갓길에 세워야 할 상태인데 우리는 오히려 엑셀을 더 세게 밟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대로 가면 브레이크를 밟을 타이밍마저 놓칠 수 있다는 경고가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5개의 경고등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5개는 각자 따로 노는 숫자가 아닙니다. 금리, 환율, 외환 보유고, 부동산 대출 연체, 외국인 자금 흐름, 이 5가지는 서로 실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함께 떨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초읽기로 묶어서 봐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장의 걱정은 금리가 3%대 중반까지 올라간 것,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드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4%를 넘고 환율이 1550원을 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걱정의 눈금 자체가 한 단계씩 더 올라간 셈이라 지금의 속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고등부터 보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건 나라 전체의 체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상적인 몸이라면 열이 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금리가 4%대 초반까지 올라섰습니다. 2023년 11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3%대 중반에서 4%로 튀어오른 겁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는 내려가는 게 상식인데 지금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이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숫자 변동이 아니라 시장이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큰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돈을 풀어야 하는 이유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급하게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부 사정이 훨씬 심각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물가 상승 압력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흔들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동시에 반도체 수요 덕분에 성장 전망마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까지 좋아 보이며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명분을 잃게 됩니다. 돈을 풀어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떠받쳐야 하는 압력과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으로 가야 하는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국은행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좁아진 선택지가 바로 지금 국채 금리가 이상하게 튀어올려 있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일본은행마저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한국은행 혼자만 먼저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주요국들이 다 같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서둘러 돈을 풀면 그 격차 자체가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몇몇 위원들은 위험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기준금리를 오히려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서 시장을 떠받치는 정책과 금리를 올려서 물가와 환율을 잡아야 하는 정책이 동시에 거론되는 지금 상황 자체가 경제팀이 얼마나 좁은 외줄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경고등은 여러분의 통장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는 자연히 줄어들고 그 여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까지 번지게 됩니다. 실제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가게는 외식이나 여행 같은 지출부터 줄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동네 식당과 카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먼저 줄어들고 이런 흐름이 몇 달 이어지면 지역 상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건 나라 밖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혹시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오시나요? 2009년 3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그 시절 이후로 무려 17년 만에 가장 약한 원화 가치입니다. 당시는 전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전 세계적 충격도 없이 유독 원화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게 더 불안한 대목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며칠씩 연속으로 팔아치우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환율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한데 이건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까지 겹치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와 서학개미의 자금도 300조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매달 조 단위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구조적으로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 국내로 들어 원화 강세를 끌었는데 지금은 국내로 들어온 돈 다시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는 반대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을 끌어내릴 힘 자체가 예전보다 약해진 셈이라 작은 충격에도 환율이 쉽게 튀어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국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환해지 물량을 조절하는 협의체를 가동하고 필요할 때마다 구두 개입에 나서며 속도 조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내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원화로 환산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원자재를 사서 물건을 만들거나 식품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과 가게에게는 같은 환율이 정반대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환율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등입니다. 외환 보유, 즉 우리 방어선에 실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한국은행은 쌓아둔 달러를 풀어서 원화 가치를 지키려고. 그런데 이 실탄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현재 외환보는 4,30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9위 규모입니다. 숫자만 보면 꽤 든든해 보이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환율 방어에 달러를 계속 쏟아붓다 이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국은 국민연금과 손잡고 통화 스와프 같은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이런 방식도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돌려 쓰는 것에 가깝습니다. 총알이 떨어져 가는 걸 상대방이 눈치채는 순간 공격은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미 투자 약속처럼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달러로 지출해야 할 항목들도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대외 지출은 외환 보유고를 갉아먹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방어선의 체력을 미리 계산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고의 적정 수준을 판단할 때 단순히 총액만 보지 않습니다. 단기 외채 대비 외환 보유고 비율, 그리고 몇 달치 수입 대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보는데, 이런 세부 지표들이 함께 나빠지기 시작하면 총액이 아무리 커도 시장은 불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은행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뇌관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에 몰려있고, 이들은 은행보다 자본 여력이 약하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부실이라도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계시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분산해서 맡기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곳에 큰 금액을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두는 습관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작은 보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시장의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 세 번 난 숫자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1997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때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기 직전까지 몰렸던 반면 지금은 4,300억 달러라는 상당한 규모를 여전히 갖고 있고 국가 신용 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1997년과 똑같은 위기로 단정하기보다는 그때의 교훈을 되새기며 조기에 대응해야 하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정확한 시각이라는 점을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고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 모든 위기의 뇌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전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대 초중반 수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 뒤에 숨은 진짜 그림입니다. 저축은행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연체율이 9%를 넘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만 해도 2%대였던 수치가 4년 만에 서너 배로 뛴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브리지론 성격의 토지담보대출인 이쪽 연체율은
10%에서 32% 사이를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축은행이 빌려준 토지담보대출 3건 중 1건 가이가 이미 연체 3일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까지 받은 상태고 신용평가사들 관련 저축은행들의 등급을 따라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에 그러니 부실이 될 수 있는 대출과 보증을 합친 규모는 여전히 17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정리와 재구조화 덕분 예전보다는 또 규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 이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줄어드는 그래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팔리지 않는 부실 사업장과 몇 번이나 유차를 거듭하는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함께 기억해 진짜 그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부실 사업장들은 경매와 공매 시장에 계속 나오는데 팔립니다. 어떤 사업장은 20번 넘게 유차를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데 감정가를 크게 낮춰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시장이 부실을 떠안을 여기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이런 사업장이 멈춰서면 피해는 금융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들이 뉴스에서 보는 조 단위 숫자 뒤에는 항상 구체적인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이 문 남의 일로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리와 재구조화를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절반 가까이를 이미 처리했다고 밝혀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시행사가 자기 돈은 아주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비두로 사업을 벌이는 관행이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조금만 삐끗해도 곧바로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이 계속 늦어지면서 새로운 연체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올해 부실을 하나 정리하는 사이에 새로운 부실이 또 쌓이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정리 속도와 부실 발생 속도가 계속 쫓기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축은행이 부동산 대출로 크게 흔들린 건 이번이 2011년에도 저축은행들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나섰다가 대규모로 영업 정지를 당하고 예금자들이 돈을 맡긴 저축은행 앞을 저축은행 연체율 숫자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때와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예금자 보장치 감독 체계가 훨씬 촘촘해졌다는 점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한도가 올라갔고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도 그때보다 세밀해졌습니다. 하는 건 믿는 것과 방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외국인의 채권과 주식 순매매. 이건 가장 똑똑한 돈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며칠씩 속으로 한국 숙명되고 있는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을 옮기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판단을 보여줄 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행동은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가 하루 사이에 크게 출렁이는 장면도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 시기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폭의 등락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시장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변동성 그 자체가 새로운 매도세를 두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 반대로 세계 국채지수 편입 기대감이나 수출 회복세 같은 긍정적인 요인 함께 거론되고 있어서 외국인 자금이 앞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다 매수에 나서는 외국인도 일부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매도 우위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상승의 폭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금리도 오르고 있지만 한국의 상승 속도는 그보다 눈에 띄게 가파릅니다. 원화 역시 일본 엔화나 대만 달러 같은 주변국 통화들과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원화의 약세 정도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 남들보다 더 가파르게 더 크게 흔들리는 이 격차가 시장이 한국에 매기는 일종의 위험 가상금리입니다. 같은 세계적 충격을 받아 유독 한국에서 더 크게 반응한다는 건 우리 내부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취약한 고리, 동시에 빨간불을 켜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개별 지표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금리가 부동산과 건설업이 흔들리고 부동산이 흔들리며 저축은행이 흔들리면 외국인은 더 빠른
빠르게 돈을 빼기 시작하고 그러면 환율은 더 오르는 순환이 시작되는 게 바로 초읽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5개의 시계 각자 따로 도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함께 째깍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도미노처럼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지금 상황의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위험한 진짜는 저축은행 하나의 문제, 저축은행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흔들리면 그 저축은행에 자금을 댄 은행과 관련 채권을 담고 있는 펀드까지 함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은 일반 예금자 투자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구조되어 있는데 시작은 작은 지역 저축은행 한 곳일 수 있지만 끝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 연결고리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개의 연결고리 최근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팽팽해졌다. 하나가 꿈틀거리면 나머지 개 거의 동시에 반응할 정도로 상호 연동성이 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흐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저축은행 한 곳에서 큰 규모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그 소식은 몇 시간 안에 다른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으로 번지고 채권 시장에서는 관련 회사채 금리가 외국인은 그 뉴스를 보고 원화 자산을 더 팔고 환율은 다시 오르는 순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짐은 회사채 시장에서 이미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국고채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줘야만 겨우 팔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위험한 곳에는 더 이상 싼 값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 이런 신용경색이 넓어지면 건설업뿐 아니라 여러 산업으로 자금 압박이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물론 정부도 이 위험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 시장과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 원,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60조 원, 합쳐서 100조 원이 넘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PF 사업을 할 때 시행사가 자기 돈을 최소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자기 자본 비율 규제도 손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트 수준에 불과한 이 비율 앞으로 4년에 걸쳐 2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시행사가 자기 돈은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빚으로 사업을 벌이는 구조, 이런 위험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니까요. 다만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은 2027년부터라 지금 당장에 불을 끄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부도스 와프, 즉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 우리 경제 복원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표는 지난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이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체감은 다릅니다. 지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여전히 위험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깜빡이고 있고 정부가 강조하는 안정성과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간격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통계가 발표되는 시점과 시장이 실제로 체감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연체율이나 익스포저 숫자는 이미 지나간 상황을 보여주는 반면 환율이나 채권 금리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그날의 공포와 안도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둘 사이의 온도차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1990년대 초 스웨덴이나 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넘긴 방식을 떠올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실을 숨기지 않고 빨리 드러내서 시장 가격으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또 몇 년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한국이 쓰고 있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면서 시간을 버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방식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부실을 근본적으로 도려내지 않고 시간만 문제가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따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하루차 개선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속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은 지금 타고 있는데 구조를 바꾸는 작업은 몇 년 뒤에나 끝나고 왜 정부는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걸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자체가 만들어낸 딜레마이고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비슷한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5개의 계기판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뉴스에서 국고채 금리, 원달러 환율, 외환 보유고, PF 연체, 외국인 순매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흘려듣지 마시고 숫자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솟는 중반을 넘어서는지, 환율이 1,600원 선에 다가서는지, 외환 보유고가 4달러 아래로 내려가는지, 저축은행 연체 2%를 넘어서는지, 외국인 매도가 열흘 넘어지는지, 이 5가지 기준선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려운 거가 꾸준히 챙겨보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분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5개 숫자가 지난달보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만이라도 5개의 숫자를 노트에 적어두고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 순간 스스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실 그것만으로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며 운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두신 분이라면 지금 이 고정금리 전환이나 상환계획 재점검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자 부담이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일수록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서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5개의 경고등 하나씩 다시 파란불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건 부실이 정리되고 시스템이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지금 위축되어 있던 자산들이 뜻을 찾아가는 기후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같은 계기판에서 움직이는 법입니다. 연착륙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금리는 서서히 안정되고 500원 아래로 내려오고 저축은행 연체율은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고 외국인은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로 안심해도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반대로 5가지 숫자 중 3개 이상이 동시에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위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지만 그 숫자를 읽는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숫자로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개의 경고등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2020년 하반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